어머니, 이 집 지키시느라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이 집은 우리 가족끼리 살 테니 나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명숙이라고 합니다. 그 끔찍한 일을 겪기 전까지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로만 알고 살았어요. 금지옥 옆 키운 외아들 지환이가 어찌나 듬직하게 잘 자랐는지 번듯한 직장에 장가까지 가서 토끼 같은 손주를 셋이나 안겨줬거든요. 특히 며느리 김미애는 정말 제 속으로 낳은 딸보다 더 예뻤어요. 싹싹하고 애교 많지, 아들한테 잘하지, 저한테는 또 얼마나 살갑게 구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저보고 전생에 나라를 3번은 구했을 거라고 부러워했으니까요. 제가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얹고 살았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그날 그 카페에 가기 전까지는 말이죠.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서 동네 새로 생긴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쏟아지고 향긋한 커피 냄새가 코를 간지리고 참 평화로운 오후였죠. 한참을 웃고 떠드는데 친구 경자가 어제 텔레비전에서 뭘 봤는지 갑자기 혀를 쯧쯧 차더라고요. 야, 명수가, 너 그거 들었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고도 애인 하나씩은 꼭 둔다더라. 그걸 또 서로 이해해준다는 거야. 세상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게 무슨 요즘 문화래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수키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맞아. 흉한 줄도 몰라요. 우리 때는 남편이 하늘이고 가정이 전부였잖아. 바람은 무슨 손 한번 잘못 잡아도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요즘 애들은 겁도 없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그렇고 말고.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 남편 없이는 살아도 자식 없이는 못 산다. 악착같이 버티며 살아온 세월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얘들아, 말을 말아라. 어떻게 가정이 있는 몸으로 다른데 마음을 준대니. 우리는 지환이 아빠 얼굴만 봐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좋기만 했는데 세상 참 무섭게 변했어.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우리 미애는 안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는 요즘 젊은 애들하고는 근본부터 다르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그래도 복받은 년은 따로 있나 봐. 우리 미애는 어쩜 그렇게 속이 깊은지 몰라. 애가 착하고 우리 지환이한테 끔뻑 죽는다니까. 주말마다 나 힘들다고 애들 데리고 나가서 놀아주고 저녁이면 지환이 좋아하는 반찬해서 꼬박꼬박 대령하고 아주 복덩이야 복덩이. 제가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게 며느리 칭찬을 늘어놓으면서 무심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내다봤어요. 마침 길 건너편에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고 사람들이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서고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봐서 절대 착각할 수 없는 얼굴. 우리 며느리 미애였어요.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멀리서도 눈에 확 들어왔죠. 그런데 그 옆에 웬 낯선 남자가 바싹 붙어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었어요. 둘이 손을 아주 깍지를 껴서 단단히 붙들고 있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미애는 남자를 올려다보면서 제 평생 처음 보는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그건 우리 아들 지환이 앞에서도 손주들 앞에서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런 웃음이었어요.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찻잔이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고 내 손끝도 함께 떨렸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떠드는 소리도 귓가에서 웅웅거리며 멀어졌죠. 잘못 봤을 거야.
분명히 닮은 다른 사람이겠지. 우리 착한 미애가,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가 없어.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제 두 눈은 얼어붙은 듯 그 장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정신이 아득해지는데 옆에서 수키가 제 팔을 흔들며 소리치는 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박명숙,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얼굴이 아주 새하얗게 질렸어. 수키가 제 어깨를 잡고 흔드는 통에 겨우 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 눈은 여전히 창밖, 길 건너편에 서 있는 두 사람에게서 떼어낼 수가 없었죠.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자 그 남자가 며느리의 허리를 슬쩍 감싸 안으며 길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이 카페를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심장이 발밑까지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그래, 명수가. 쟤있니? 손 좀 주물러 줄까? 경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듯 밀어내고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어요. 내 친구들이 저 꼴을 보게 할 수는 없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어젯밤에 뭘 잘못 먹었나 속이 영 더부룩하네. 커피를 마셔서 그런가 보다. 애써 태어난 척 둘러대며 시선을 창밖에서 황급히 걷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냥 지나가라. 이쪽은 쳐다보지도 말고 저 멀리 사라져버려라. 속으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 그런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눈 밝은 경자가 제 시선이 머물던 곳을 쳐다보며 소리쳤어요. 어머, 저기 저 여자 명숙이 너희 며느리 아니니? 미애 맞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손사래를 치며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제 평생 친구들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내본 건 처음이었을 겁니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제가 미애는. 너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왜 아니야. 딱 맞는데. 저 하얀 원피스. 지난번에 내가 생일이라고 사준 거 아니야? 어머, 점점 이쪽으로 걸어오네. 수키까지 안경을 고쳤으며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한 곳에 꽂히는 걸 보자 등줄기에서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두 친구의 시야를 제 몸으로 가로막았어요. 너희들 정말 노안이 단단히 왔구나. 우리 미애 지금 집에 있다니까. 내가 집에서 애들 보고 있는 거 뻔히 보고 나왔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래, 이상하다. 내가 봐도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요즘은 저렇게 닮은 사람도 있나? 수키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경자는 포기할 생각이 없는지 제 등 뒤로 고개를 빼꼼 내밀며 계속 창밖을 쳐다봤죠. 세상에, 저 남자 좀 봐.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네. 미애한테 뭘 사줬는지 작은 쇼핑백도 들려주고 아이고 다정하기도 해라. 지환이 친구인가? 더 이상은 못 버티겠더라고요. 여기서 1분 1초라도 더 있다가는 제 심장이 터져버리거나 아니면 제가 모든 걸 실토해버릴 것만 같았어요. 저는 다급하게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나 먼저 좀 가봐야겠다. 어머, 왜? 아직 커피 반도 안 마셨잖아. 가스불. 아차, 내가 가스불을 잠그고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이고, 이놈의 정신머리 좀 봐. 미안하다 얘들아, 나 먼저 갈게. 돈은 내가 나중에 보내줄게. 친구들이 붙잡을 틈도 주지 않고 저는 도망치듯 카페 문을 밀치고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 명수가 박명숙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길 건너편을 쳐다볼 용기는 더더욱 없었죠. 혹시라도 그 두 사람과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시장 골목 쪽으로 정신없이 내달렸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때리는데도 온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본 거야. 친구들도 눈이 어두워서 헛것을 본 게 틀림없어. 제발, 제발 아니어야만 해. 저는 울음인지 기도인지 모를 소리를 되내며 한참을 그렇게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숨이 턱까지 차서 현관문을 여는데 집안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왁자지껄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죠. 제가 방금 전 지옥을 보고 온 사람처럼 심장이 뛰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평화롭고 일상적인 풍경이었어요. 다녀왔다. 목이 바짝 잠겨서 갈라진 목소리가 나왔어요. 며느리는 제 목소리를 듣고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쪼르르 달려 나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걱정이 한가득 담겨 있었죠. 어머님, 어디 다녀오세요? 왜 이렇게 땀을 흘리세요? 얼굴도 하얗게 질리시고.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며느리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방금 전 낯선 남자와 웃고 있던 그 얼굴과 지금 내 앞에서 걱정을 해주는 이 얼굴이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내가 잘못 본 거야. 저렇게 착한 애가 설마.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부엌으로 들어가 찬물부터 한 컵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데도 들끓는 속은 좀처럼 가라앉질 않았죠. 잠시 숨을 고르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했어요. 내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 상황을 며느리의 입으로 아니라고 들어야만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미애야, 나 오늘 재미있는 구경했다. 네. 무슨 구경요, 어머님? 며느리는 된장찌개 간을 보면서 해맑게 물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등 뒤에 대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저기 외곽에 새로 생긴 카페에 갔었거든. 근데 거기서 너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지 뭐니. 세상에 어찌나 닮았는지 내가 너인 줄 알고 소리 지를 뻔했다니까. 며느리의 어깨가 순간 흠칫하고 굳는 것 같았지만 제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었어요. 며느리는 금세 아무렇지 않게 뒤를 돌아보며 말했죠. 어머, 정말요?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알아챌 수 없을 만큼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참 신기한 일도 다 있네요. 그 태연한 얼굴을 보니 오히려 제 심장이 더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죠. 그래. 내가 지난 내 생일 때 내가 사준 그 하얀 원피스 있잖니. 그거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더라. 머리 모양도 똑같고 걸음걸이까지 너랑 판박이야. 그래서 친구들도 전부 너인 줄 알았다니까. 제 말이 끝나자 미애는 아 하고 작은 탄성을 내지르더니 갑자기 배를 잡고 깔깔 웃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천진난만한 웃음이라 의심했던 제가 다 무안해질 정도였죠.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거기서 나와요? 저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첫째 숙제 봐주고 둘째랑 셋째랑 물감 놀이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보세요. 옷에 물감 튄 것 좀. 미애는 자기 티셔츠에 묻은 얼룩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피곤하셔서 헛것을 다 보셨나 보다. 하긴 저를 너무 예뻐하시니까 길 가다 저랑 닮은 사람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시겠죠. 저는 차마 옆에 웬 남자랑 손을 잡고 있었다는 말은 꺼내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저 완벽한 얼굴 앞에서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가 정말 늙고 의심 많은 시어머니가 될 것만 같았거든요. 아니지? 너 아니지? 내가 잘못 본 거지? 아이고, 이 늙은이가 눈이 침침해서 헛것을 봤나 보다. 저는 며느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미애는 다정하게 제 팔을 잡으며 말했죠. 그럼요, 어머님. 저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얼른 저녁 드셔야죠. 지환 씨도 곧 올 시간 다 됐어요. 며느리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콧노래를 부르며 저녁 준비를 마저 했습니다. 그 완벽하게 평온한 뒷모습을 보는데 저는 이상하게 안도감보다 서늘한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우리 착한 며느리가 그럴 리가 없지. 그런데 왜 이렇게 심장이 불안하게 뛰는 걸까요? 그날 저녁 저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첫 번째 의심의 싹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서 온갖 정성을 다했어요. 죽을 쑤어다 바치고 약을 챙기고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었죠. 그 지극정성 앞에서 그래, 내가 미쳤었나 보다. 저렇게 착한 애를 의심하다니 천벌을 받으려니야 하고 몇 번이나 제 자신을 다그쳤는지 모릅니다. 며느리의 완벽한 연기 앞에 제 의심은 힘을 잃고 기억은 왜곡되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시 평온을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걸려오기 전까지는요. 몸을 겨우 추스르고 거실에 앉아 과일을 깎고 있는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숙희였어요. 명수가 몸은 좀 어떠냐? 그날 그렇게 뛰어가더니 알아누웠다고 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아이고, 괜찮아. 늙어서 그래. 너희들한테 괜히 걱정만 끼쳤네.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한참을 이야기하는데 숙희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명수가 내가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며칠을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너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날 카페에서 봤던 거 말이야. 심장이 다시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뭐 생각나는 거라도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 나 너희 며느리랑 그 남자 며칠 전에도 봤었어. 손에 들고 있던 과도가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그걸 왜 이제야 말해? 아이고, 미안하다. 그날은 경자가 옆에서 하도 너희 며느리 맞다고 설치는 통에 내가 정신이 없어서 말을 못했다. 나도 처음엔 그냥 지환이 친구나 친척이겠거니 했지. 근데 그날 카페에서 너 표정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해서. 숙희의 말에 따르면 며칠 전 장에 갔다가 과일 가게 앞에서 두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복숭아를 이리저리 고르는데 그 남자가 뒤에서 아주 다정하게 허리를 감싸고 있더랍니다. 계산을 할 때도 남자가 지갑을 열어 현금을 척 꺼내주는데 그 모습이 누가 봐도 영락없는 부부 같았다고요. 숙희는 그저 사이좋은 부부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지환이가 아니니 이상하다 생각만 하고 넘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 카페 앞에서 손까지 잡고 있는 걸 보니 이건 아무래도 그냥 아는 사이는 아닌 것 같아서 말이다. 명수가 내가 오해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전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간호하던 며느리의 천사 같은 얼굴 위로 낯선 남자와 웃고 있던 요망한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한 번은 착각일 수 있어도 두 번은 아니죠. 이건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숙희와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우리 집 거실이 순식간에 거대한 거짓말로 지어진 무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며느리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아들 지환이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종알거렸습니다. 지환 씨, 이거 더 먹어요.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어머님 기운 차리시라고 같이 만들었어요. 오, 그래. 역시 우리 마누라밖에 없네. 어머니, 미애가 며칠 동안 어머니 챙기느라 고생 많았어요. 아들은 철없이 웃으며 며느리가 주는 고기를 받아 먹었고 며느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위선적인 연극을 보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과거에 이상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회사 일이 많다며 주말에도 나가고 동창회라며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유난히 잦았죠. 들어올 때면 늘 좋은 향수 냄새가 났는데 저는 그게 그저 비싼 화장품 냄새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수상한 전화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옆에 있을 때 전화가 오면 꼭 베란다로 나가서 소곤소곤 전화를 받곤 했죠. 누구냐고 물으면 보험회사라거나 고등학교 친구라고 둘러댔는데 왜 그렇게 숨어서 전화를 받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돈 씀씀이도 이상했어요. 아들이 벌어다주는 월급은 뻔한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명품 가방에 구두에 저는 우리 며느리가 알뜰하게 저축해서 자기를 잘 꾸미는 줄로만 알고 기특해 했었죠. 그게 다 어디서 난 돈이었을까요? 그 남자가 사준 거였을까요?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동안 제가 착한 며느리라는 콩깍지에 단단히 씌어서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기만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아들, 제 손주들이 사는 이 집이 사실은 썩은 기둥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밥알을 씹는 둥 마는 둥 입술을 깨물며 결심했습니다. 내 아들을, 이 가정을 저 요망한 여우한테서 구해내야 한다고. 그러려면 먼저 지환이가 이 사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나간 틈을 타 아들을 조용히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지환이는 무슨 일이냐는 듯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따라 들어왔죠. 저는 방문을 닫고 최대한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환아, 앉아봐라. 엄마가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표정이 왜 그렇게 심각하세요? 김서방 아니, 미애 말이다. 아무래도 내가 모르는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다.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들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과 수키에게 들은 것을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절대 흥분하지 않고 사실만을 전달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지환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들었어요. 어제 미애한테 다 들었다고요. 어머니가 웬 여자를 자기로 착각해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 저는 그냥 어머니가 요즘 피곤하셔서 그런가 보다 나중에 괜찮아지시겠지 했는데 어떻게 자기 며느리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아들은 제 말을 믿기는커녕 버럭 화를 내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선수 쳐서 시어머니가 이상하다고 다 말을 해놓은 뒤였어요. 친구분도 뭘 잘못 보셨겠죠? 요즘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미애가 집안일하고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데 어머니까지 왜 걔를 괴롭히세요? 지환아, 그게 아니라. 제발 어머니, 저희 좀 그냥 살게 내버려 두세요. 괜한 의심으로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마시고요. 저는
제 아내 믿습니다. 아들은 제게 그 말을 못처럼 박아놓고는 획 돌아서서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제 눈에 비친 아들의 뒷모습은 그러나 마냥 단호해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 아내는 믿고 싶었을 겁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제 심장을 후려치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 아들이 평생 내 목숨보다 소중했던 내 아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얄팍한 거짓말 뒤에 숨어서 제 어미의 가슴에 칼을 꽂은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거짓말 속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을 오직 나 혼자서 밝혀내야만 한다는 것을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기나긴 싸움이 시작된 것은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졌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아들에게 외면당한 그날 이후 우리 집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서는 입을 꾹 닫고 유령처럼 행동했지만 아들 지환이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아내가 되었죠. 제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으면서 지환이 앞에서는 일부러 더 살갑게 굴었어요. 어머님, 진지 드세요. 오늘 어머님 좋아하시는 굴비 구웠는데. 제가 밥상에 앉아도 본체만 체하던 며느리가 지환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불이 나게 부엌에서 굴비 접시를 들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하게 웃었죠.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야. 어머니 잘 챙겨줘서 고마워. 고맙긴요. 당연히 제가 할 일인걸요. 그런데 어머님이 요즘 통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혹시 뭐 서운하게 해드린 게 있나 속상해요. 저 보란 듯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하는데 그 뻔뻔한 연기에 기가 막혀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매일이 그런 시기였어요. 며느리는 저를 이상하고 까다로운 시어머니로 만들었고 아들은 그런 아내를 안쓰러워하며 제게서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입을 닫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속만 태우며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거실로 나와 앨범을 뒤적였어요. 토끼 같던 손주들 어릴 적 사진, 아들 장가 보내던 날 찍은 사진들을 보며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한탄하고 있었죠. 그러다 몇 년 전 가족여행이라며 다녀왔던 제주도 앨범을 펼쳤는데 그 안에 낯선 사진 한 장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처음 보는 사진이었어요. 며느리가 둘째와 셋째를 양옆에 세우고 환하게 웃고 있는데 그 옆에 처음 보는 남자가 함께 서서 아이들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얹고 있었죠. 사진 속 날짜를 보니 3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며느리가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인데 아이들이 하도 따라서 같이 사진 한 장 찍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죠.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카페 창밖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고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왜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우리 둘째와 셋째가 제 아들 지환이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요. 아이들의 쌍꺼풀 진 큰 눈, 오뚝한 코가 사진 속 낯선 남자를 그대로 빼다 박았던 겁니다. 사진 한 장이 제 지난 수십 년의 믿음을 한순간에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들은 출근하고 집에는 저와 며느리,
그리고 아직 어린이집 갈 시간이 안 된 아이들 뿐이었죠. 며느리는 무슨 일이냐는 듯 태연한 얼굴로 방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군말 없이 어젯밤에 찾은 사진을 며느리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미애야, 이 남자 누구니?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사진을 보는 순간 그 완벽하던 가면 위로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봤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며느리는 잠시 입을 다물고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걸 아직도 간직하고 계셨네요. 어머님께는 꽤 소중한 사진인가 보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묻는 말에나 대답해. 이 남자 누구냐고. 우리 손주들이 이 남자를 참 많이 닮은 것 같구나. 그건 제가 며느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마지막 온정이었습니다. 여기서라도 실토하고 용서를 빈다면. 아니, 그럴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걸었던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 마지막 기대를 비웃으며 사진을 와락 낚아챘습니다. 어머님이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그냥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관광객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별걸 다 가지고 사람을 의심하시니 제가 정말 어머님 모시고 살기 힘드네요. 그러더니 며느리는 제 눈앞에서 사진을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잘게 찢어진 사진 조각들이 바닥으로 힘없이 흩어지는 것을 보며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도 함께 찢겨나갔습니다. 증거를 인멸하려는 저 발악이 바로 자백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내가 정녕 끝까지 가보겠다 이거지. 좋다. 저는 차갑게 한마디를 내뱉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저 여자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공중전화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알아낸 조카 민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심부름 센터를 하고 있는 조카였습니다. 집안의 흉을 드러내는 것 같아 망설였지만 이제는 물불 가릴 때가 아니었어요. 민철아, 나다. 내 도움이 좀 필요하구나.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며느리의 직장 주소와 인상착의를 알려주었습니다. 며느리의 뒤를 밟아서라도 그 남자가 누구인지, 둘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 후 며칠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찢어진 사진 조각처럼 저와 며느리의 관계도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며느리는 이제 아들이 없을 때면 대놓고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도 하지 않았고 밥도 제 앞에만 일부러 늦게 차려주곤 했어요. 그 서슬 퍼런 냉대 속에서 저는 오직 조카 민철이의 연락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저녁 민철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고모, 동영상 하나 보낼게요. 마음 단단히 먹고 보세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동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며느리의 회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하얀 원피스를 입은 며느리가 나왔고 고급 세단 한 대가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사진 속에 그리고 그날 카페 앞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차 문을 열어주었고 며느리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 차에 올라탔죠. 화면이 바뀌고 다음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호텔의 지하 주차장이었어요. 아까 그 차에서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남자는 며느리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쌌고 둘은 마치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해서 저는 숨조차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동영상이 끝나고 민철이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고모, 이 남자 김미애 씨 직장 상무랍니다. 이름은 차승현. 2년 전 해외 지사에서 발령받아 왔다고 하네요. 저는 전화기를 든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제 아내 믿습니다. 그래, 믿음의 대가가 이거였구나. 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믿음, 가정을 위해 헌신한 내 모든 세월에 대한 대가가 고작 저 더러운 호텔방이었구나.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눈물 같은 건 나오지도 않았어요.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좋다, 김미애. 내가 판 무덤에 어디 한번 같이 들어가 보자.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다. 저는 이를 악물고 제 인생을 건 복수를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거나 화를 내거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자 역설적이게도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머리는 맑아졌습니다. 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아무런 감정도 없는 얼굴로 며느리와 아들을 대했습니다. 제 그런 침묵이 오히려 며느리의 목을 조여오는 동아줄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겠죠. 이제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 남자의 호텔 주차장 영상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내 아들을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모두 납득시킬 가장 확실하고도 잔인한 증거. 바로 유전자 검사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며느리가 눈에 불을 켜고 저를 감시하는데 아이들 머리카락 한 올인들 제대로 구할 수 있을 리가 없었죠. 저는 기회를 엿봤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저는 매일 밤 며느리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아이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도 켜지 않고 달빛의 의지에 아이들 베개와 이불 위를 더듬었습니다. 혹시라도 빠진 머리카락이 있을까봐. 첫날은 허탕이었고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심장은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절박함 사이에서 미친 듯이 널뛰었죠.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달이 밝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둘째 아이의 베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달빛 아래 희미하게 반짝이는 가늘고 작은 머리카락 두 올. 저는 숨을 참은 채 시장에서 약을 사며 얻어온 작은 비닐 약봉투에 그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연이어 셋째 아이의 베개에서도 머리카락 세 올을 더 찾아냈죠. 봉투를 단단히 여미고 가슴에 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가들아, 이 못난 할미를 용서해라. 너희를 지키기 위해 이 더러운 진실을 할미가 오롯이 짊어지고 가마. 그 연약한 머리카락 몇 올이 제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철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철아, 물건을 구했다.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검사해 줄 곳을 알아봐다오. 제 조용한 반격은 그렇게 가장 어두운 밤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조용해지자 며느리는 오히려 더 불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독이 오른 뱀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 저를 구석으로 몰기 위한 며느리의 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저를 치매 걸린 노인으로 만드는 것이 그 첫 번째 수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지환이에게 매일같이 저에 대한 거짓말을 속삭였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정말 이상해. 오늘 아침에는 글쎄 냉장고에다 리모컨을 넣어두셨다니까.
자꾸 혼잣말 하시는 것도 점점 더 심해지고 나 정말 무서워. 제가 잠시 깜빡하고 냄비를 태운 날에는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지환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빨리 와봐. 어머님이 불을 낼 뻔했어. 이러다 우리 애들이랑 다 같이 죽겠어. 정말. 그날부터 며느리는 제가 아닌 벽을 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말 대신 식탁 위에 놓인 찬밥이 저를 대변했죠. 아들은 이제 저를 바라보는 눈에 의심 대신 연민과 동정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제 어미가 정말 늙고 병들었다고 믿기 시작한 거죠. 며느리의 모함은 집 밖으로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눈물로 호소하며 저를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와 며느리 단둘이 거실에 있을 때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한테 그리고 내 친척들한테 나를 어떻게 말하고 다니는 게냐? 내가 정말 치매 걸린 미친 노인으로 보이니? 그 순간 며느리는 그 착한 며느리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 던졌습니다.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제게 다가와 제 귓가에 뱀처럼 속삭였죠. 어머님, 이제라도 주제 파악이 좀 되세요? 증거도 없이 어디서 감히 사람을 잡으려고 하세요. 아무도 안 믿어줘요. 어머님은 그냥 늙고 병들어서 며느리 못 잡아먹어 안달난 시어머니일 뿐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 서늘한 목소리에 저는 오히려 정신이 더 맑아졌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누가 진짜 미친년인지, 세상이 누구의 말을 믿어줄지. 저를 정신 나간 노인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자 며느리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제 평생의 피와 땀이 밴 재산을 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아들을 앉혀놓고 눈물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어. 어머님이 저러시다 길이라도 잃어버리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재산 문제도 심각해. 나중에 괜히 이상한 사람한테 사기라도 당하시면 우리 길거리에 나앉는 건 순식간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제 아들이 한심한 목소리로 묻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미리 재산을 관리해야 해요. 이 아파트 일단 내 이름으로 명의를 이전해 놓자. 그래야 나도 한평생 마음 놓고 어머님 모시고 우리 아이들도 걱정 없이 키울 수 있지 않겠어? 저는 안방에 누워 그 모든 대화를 똑똑히 듣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아들을 등신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집까지 통째로 삼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아들이 무거운 얼굴로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으며 아주 슬픈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저희가 다 어머니 걱정돼서 그래요. 그냥 이제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가 주는 용돈 받으면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이 집 말이에요. 어머니 관리하시기 힘드실 테니 이제 미애가 도맡아서 하는 게 어떨까요? 아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심장이 칼로 도련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는 강도가 되어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덤덤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죠. 알았다. 생각할 시간을 좀 다오. 아들은 제 대답에 안심한 듯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제 두 눈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김미애. 내 아들을 앞세워 내 재산까지 넘보는구나. 좋다. 어디 한번 해봐라. 내가 등기 서류에 도장 찍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동안 나는 내 목에 걸린 그 더러운 족쇄를 끊어줄 증거를 찾아낼 테니
그날 밤 민철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고모,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민철이의 문자 한 줄에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며느리가 엿들을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민철이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과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다오. 아주 선명하게. 몇 분 뒤 띠링하는 소리와 함께 사진 파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심장이 발작을 일으킨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마침내 화면에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가 떴습니다. 온통 영어와 알 수 없는 숫자들이 가득했지만 제 눈에는 오직 마지막 두 줄만이 들어왔습니다. 단 두 줄. 북건이 성립하지 않음.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이불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의심하고 뒷조사하고 제 손으로 머리카락을 훔쳐 검사까지 의뢰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빌고 또 빌었던 것 같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내가 잘못 생각한 거라고. 하지만 저 차갑고 명백한 글자들이 제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이건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통쾌함도 아니었어요. 그저 끔찍한 비극의 확인일 뿐이었습니다. 내 아들 지환이 내 불쌍한 아들. 지난 몇 년간 남의 자식을 제 자식인 줄 알고 제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해왔던 겁니다. 천사 같은 얼굴로 재롱을 부리던 손주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대체 무슨 죄란 말입니까? 저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오열했습니다. 흐느낌조차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제 입을 틀어막고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내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저 악독한 며느리에 대한 분노와 아무것도 모르고 아비 노릇을 하고 있는 아들에 대한 연민, 그리고 이 모든 더러운 비밀을 알게 된 제 자신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심장을 마구 핥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자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마른 자리에는 지독한 증오와 강철 같은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민철이에게 받은 결과지 파일을 제 이름으로 된 클라우드 저장소 깊숙한 곳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제 칼자루는 온전히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밤새 울어 퉁퉁 부은 제 얼굴을 보더니 며느리는 제가 드디어 패배했다고 확신한 모양이었습니다. 제 풀에 지쳐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때부터 며느리의 오만방자함은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제 앞에서 그 남자와 통화를 하더군요. 응, 자기야. 나 미애. 거의 다 정리됐어. 늙은 여우.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든 것 같아. 며칠 밤낮으로 울기만 하더라고. 꼴 좋지 뭐. 물론 아들이 없을 때만 하는 짓이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더라. 실컷 떠들어라. 내 웃음소리가 곡소리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테니. 며느리는 순진한 아이들마저 자신의 복수국에 이용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이가 제게 달려와 천진난만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그랬는데 우리 이제 곧 차 아저씨랑 같이 살 거래. 그 아저씨는 장난감도 엄청 많이 사준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제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요? 모든 것은 저 아이를 방패막이로 삼은 어미의 죄일 뿐. 그날 저녁 저는 마루를 닦고 있는 며느리의 등 뒤에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미애야, 사람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란다. 지금이라도 멈추는 게
내 자신을 위하는 길일 게다.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들은 척도 안 하더군요. 걸레질을 멈추고 저를 획 돌아보며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꿈속을 헤매고 계세요? 떨어지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에요. 곧 이 집에서 쫓겨나 길바닥으로요. 아, 너무 걱정은 마세요. 제가 용돈은 두둑이 드릴 테니 요양원 좋은 데라도 알아보시라고요. 그 악담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이라.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내년이 앞으로 평생을 살게 될 곳으로 말이다. 며느리의 성화에 못 이긴 아들은 마침내 제 앞에 부동산 명의 이전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제 평생이 담긴 이 집을 제 손으로 며느리에게 넘기라는 마지막 통보였죠. 아들은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쩔쩔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여기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이게 다 어머니 편히 모시려고 저희가. 미애가 앞으로 어머니한테 더 잘할 거예요. 저는 말없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들 뒤에 서서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무대를 가장 화려하고 가장 처절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마지막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손을 떨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알겠다, 내 평생이 담긴 집인데 하루아침에 도장을 찍으려니 손이 떨려서 안 되겠구나. 어머니, 다음 주가 내 생일이지 않니? 그날 하자꾸나. 내 생일날 온 가족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 늙은 어미가 내 어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모습을 똑똑히 보여주마. 그게 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제 말에 아들은 죄책감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생일잔치와 상속이라는 달콤한 말에 결국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지막 자존심이 아니라 내년을 위한 단두대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겠죠. 두 사람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방을 나가자 저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제 생일날에 동그라미를 크게 쳤습니다. 그날은 더 이상 저의 생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래, 좋다. 내 생일날 아주 거대한 잔치를 열어주마. 내 더러운 거짓 인생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내 아들의 뜬 눈을 감겨줄 아주 특별한 잔치를. 김미애, 아마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파티가 될 게다. 저는 조용히 민철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철아, 잔칫날이 정해졌다. 제 문자를 받은 민철이에게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들을세라 화장실로 들어가 물을 틀어놓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 생일날이다. 그날 이 집에서 잔치를 할 게다. 고모, 그럼 그날 터뜨리실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 아주 크고 화려하게 터뜨려야지. 그러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잔치에 올 손님들 명단을 보낼 테니 그날 참석하는 모든 어른들의 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내야 한다.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된다. 전화번호는 왜요? 내가 신호를 주면 내가 그 증거들을 모든 사람의 휴대폰으로 동시에 전송하는 거다. 아무도 못 봤다고 발뺌하지 못하게. 모든 사람의 눈이 바로 증거가 되게 만드는 게야.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검사 결과를 조작이라고 우길 경우를 대비해야 했죠. 그리고 민철아, 혹시 모르니 다른 기관에 한 번 더 검사를 맡겨 공증까지 받아두자.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다.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그년이 빠져나갈 아주 작은 구멍까지 전부 막아버려야 해. 제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오니
며느리가 어느새 제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누구랑 그렇게 비밀 통화를 하세요? 아, 잔치에 부를 친척들한테 안부 전화 좀 했다. 내가 이 집 재산 물려받는 거 다들 와서 축하해줘야지. 제 말에 재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며느리는 금세 의심을 거두고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자기가 이 잔치의 주인공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때부터 며느리는 신이 나서 잔치 준비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출장 뷔페를 예약하고 거실을 장식할 꽃을 주문하고 자기가 입을 비싼 옷을 사들이며 돈을 물쓰듯 썼습니다. 제 돈으로 자신의 처형식을 아주 화려하게 준비하고 있는 꼴이었죠. 생일잔치, 아니, 심판의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눈을 피해 제 방에서 조용히 짐을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제 마지막 무기를 찾기 위해서였죠. 며느리는 제가 드디어 이 집에서 나갈 준비를 한다고 생각했는지 콧노래를 부르며 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버릴 짐은 저 주세요. 제가 알아서 다 치워드릴게요. 그렇게 제 방 서랍을 뒤지는 척하다가 저는 마침내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며느리 명의의 낡은 통장 하나. 며느리가 결혼 초에 쓰다가 이제는 안 쓰는 통장인 줄 알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가야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곧장 그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달려갔죠. 거래 내역을 전부 출력해달라고 하니 직원이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은행 의자에 앉아 한 장 한 장 내역을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은 다시 한번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지난 2년간 차승현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꾸준히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들어오기 무섭게 다른 증권사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죠. 그 통장은 그녀가 남편을 가장해 받은 투자금이었고 본색을 드러내기 전 마지막 이윤 보고서였습니다. 그래, 사랑 노름이 아니었구나. 내 아들 등골을 빼먹는 것도 모자라 정부놈 돈까지 받아 챙기며 내 배를 불리고 있었어. 이 독사만도 못한 년. 저는 거래 내역서를 곱게 접어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호텔 영상, 이중으로 공증까지 받은 유전자 검사 결과서, 그리고 이 더러운 돈의 기록까지. 제 손에 들린 것은 서류 몇 장이 아니라 한 여자의 인생을 끝장낼 사형선 고문이었습니다. 잔치 전날 밤, 집안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거실에는 내일 배달된 비싼 꽃들이 화려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고 식탁에는 최고급 식기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새로 산 실크 잠옷을 입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집안을 둘러보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이면 이제 이 모든 게 제 것이 되겠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부터는 제가 어머님 재산 아주 눈덩이처럼 불려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 오만하고 가증스러운 얼굴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주 차갑고 서늘한 미소였죠. 그래, 내일은 정말 모든 게 끝나는 날이겠지. 너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아주 기억에 남는 내 생애 최고의 생일이 될 게다. 너는 평생 이날을 잊지 못하게 될 게야. 제 목소리에 담긴 칼날을 그 어리석은 여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늙은 시어머니의 마지막 푸념 정도로 들었겠죠.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지환아, 내 아들아. 내일 이 어미가 내게 아주 아프고 잔인한 선물을 주게 될 게다.
내가 쌓아 올린 거짓 세상을 어미 손으로 무너뜨려야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겠지. 부디 아주 잠시만 이 어미를 원망하거라.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내 어리석음을 후회하거라.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날 아침이 그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내 생일날 아침이 밝았다. 집안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며느리가 주문한 최고급 출장 뷔페 직원들이 분주하게 음식을 차렸고 거실에는 사람 키만한 꽃바구니들이 배달되어 화려한 향을 뿜어냈죠. 며느리는 아침부터 미용실에 다녀왔는지 머리를 곱게 말고 얼굴에 분을 하얗게 바른 채 이 집의 새로운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을 지휘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아들 지환이는 제 어미의 재산을 아내가 물려받는다는 죄책감 때문인지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며느리가 대견하다는 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남편이 살아생전 마지막 생일 선물로 맞춰준 옥색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마지막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최대한 단정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고 싶었습니다. 제 모습을 본 며느리가 혀를 차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왜 그런 칙칙한 옷을 입으셨어요? 제가 새로 사드린 화사한 옷 있잖아요. 됐다. 오늘은 이 옷을 입어야겠다. 고집은 이따 손님들 다 오시면 아시죠? 제가 옆에서 인감도장이랑 서류 챙겨드릴 테니 어머님은 그냥 제 말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 역겨운 친절에 저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화를 누르며 고개만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될 것이다. 내가 차려놓은 이 화려한 무대 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만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내년이 되겠지만 아이들은 오늘이 할머니 생일잔치이자 엄마가 아주 중요한 선물을 받는 날이라고 들었는지 아침부터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특히 둘째와 셋째가 제게 와서 안기며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하고 외치는데 순간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이 아이들의 운명은 오늘 이후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이들을 말없이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더러운 연극은 오늘 반드시 끝내야만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초대하고 제가 따로 연락을 돌린 친척들까지 집안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에게 제 험담을 들은 친척들은 저를 보자마자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그간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그래도 미애가 저렇게 속이 깊으니 이제라도 복 받으시는 거예요. 너무 상심 마세요. 늙으면 다 기억도 깜빡깜빡하고 그러는 거지요. 조카 며느리가 저렇게 살뜰히 챙기니 걱정 없겠어요. 모두가 저를 판단력이 흐려져 제정신이 아닌 노인 취급했습니다. 저는 그저 힘없이 웃으며 그 모든 동정을 받아주었죠. 제가 약해 보일수록 며느리의 위선은 더욱 빛나고 잠시 후에 터져나올 진실의 파급력은 더욱 커질 테니까요. 며느리는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 사람들 사이를 누볐습니다. 제게는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부로, 아들에게는 위기의 가정을 구해낸 현명한 아내로 완벽한 1인 2역을 소화해내고 있었죠. 제 아들 지환이는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워 어깨를 으쓱하며 가까운 친척에게 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 미애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한테는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아들에 대한 마지막 연민의 불씨마저 꺼져버렸습니다. 그래, 내 눈에는 저 여우가 복덩이로 보이겠지. 오늘 내가 그 복덩이의 진짜 정체를
내 놈 두 눈에 똑똑히 새겨주마. 저는 상석에 죽은 듯이 앉아 이 위선적인 잔치의 모든 풍경을 제 눈에, 제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제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이 잔치의 여왕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하게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음식을 권했습니다. 그러다 잠시 베란다 쪽으로 빠져나가 전화를 받더군요. 물론 제 눈을 피할 수는 없었죠. 그 남자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느리는 주변을 살피며 입을 가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응, 자기야, 나 지금 정신없어. 응, 거의 다 끝났어. 도장만 받으면 돼.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 나도 보고 싶어 죽겠어. 그 애교 섞인 목소리, 남편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교태가 뚝뚝 묻어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통화를 끝낸 며느리에게 둘째와 셋째가 뭐가 그리 좋은지 달려가 와락 안겼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가 해맑게 물었습니다. 엄마, 방금 누구랑 통화했어? 차 아저씨야?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커서 근처에 있던 몇몇 친척들이 그 말을 똑똑히 들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당황해서 아이의 입을 막으며 윽박질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모랑 통화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차 아저씨? 누구지? 하는 수군거림이 작게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바로 지금이다. 며느리가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 날까 안절부절 못하는 지금,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바로 이 순간, 저는 상 아래로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철이에게 보낼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쳤습니다. 시작해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래, 잔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가 부른 위선적인 손님들, 그리고 내가 부른 진실의 증인들, 모두가 이 지옥 같은 잔치의 마지막을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 거실 곳곳에서 사람들의 휴대폰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띠링 띠링 띠링. 잔치를 가득 채웠던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갑자기 울리기 시작한 수십 개의 메시지 알림음에 파묻히기 시작했습니다. 자자, 다들 주목해 주세요. 오늘 이 기쁜 날 저희 어머님께서. 며느리가 잔을 높이 들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며 재산 상속이라는 잔치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하려던 바로 그 찰나였죠. 그때였습니다. 며느리의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거실 곳곳에서 날카로운 기계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띠링 띠링 띠링. 그 소리는 마치 심판의 시간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처럼 제 귀에는 들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멎고 잔칫집을 가득 채운 것은 오직 수십 개의 휴대폰이 토해내는 그 서늘한 알림음뿐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웬 동영상 파일이 왔는데?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동영상 재생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잔치를 가득 채웠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거실 곳곳의 수십 개의 작은 화면 속에서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팔짱을 낀 채 호텔로 들어가는 영상이 소리 없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휴대폰 화면과 거실 중앙에 서 있는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향했습니다. 그 경멸과 충격이 뒤섞인 시선들을 정통으로 맞은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왜? 상황 파악이 안 된 아들 지환이가 당황해서 묻자 며느리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작이야.
전부 합성이라고. 말도 안 돼. 누가 이런 짓을 해. 며느리는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상석에 조용히 앉은 채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떤 고함보다도 선명하게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작이라고? 며느라가 내 회사 차승현 상무님 아니시니? 내가 야근할 때마다 집까지 바래다 주신다는 그 친절한 분 말이다. 제 입에서 그 남자의 이름이 나오자 며느리는 숨을 헉하고 들이마시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내 자기가 쳐야 할 마지막 패가 무엇인지 깨달은 듯 제게로 달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야단을 치시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세요. 그러고는 아들에게 매달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여보, 나 믿지? 이건 다 오해야. 상무님은 그냥 회사 동료일 뿐이라고. 어머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고 이런 짓을 하시는 거야. 아들 지환이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내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저 여우의 눈물 연기에 또 속아 넘어가려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호를 보내자 민철이는 다음 증거를 전송했습니다. 띠링띠링띠링. 사람들의 휴대폰이 다시 한번 동시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사진 파일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비밀 통장 거래 내역서, 차승현의 이름으로 매달 1,000만 원씩 입금된 기록과 그 돈이 다른 계좌로 착실하게 옮겨진 기록이 빨간 줄로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세상에, 이게 뭐야 금액이. 이게 그냥 회사 동료가 밥 사준 수준이야? 친척들 사이에서 경악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돈의 액수 앞에서 며느리의 오해라는 변명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아들 지환이가 옆에 있던 삼촌의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 그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차승현의 이름과 자기가 버는 월급의 몇 배나 되는 돈의 액수를 확인한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애야, 이 돈은 뭐야? 설명 좀 해봐, 제발. 아들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며느리에게 남은 동아줄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었죠. 며느리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하지만 저 돈은 우리 애들 더 좋은 거 입히고 더 좋은 거 가르치려고. 여보,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우리 불쌍한 애들,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며느리가 우리 애들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바로 그 순간이 제가 기다려온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띠링띠링띠링. 잔칫집에 세 번째이자 마지막 알림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공증사무소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부건이 성립하지 않음. 그 6글자가 사형 선고문처럼 모든 사람의 휴대폰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실의 모든 소음이 다시 한번 완벽하게 멎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악을 넘어선 끔찍한 충격과 불길한 침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휴대폰 화면과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들끼리 장난치며 놀고 있는 둘째와 셋째 아이 그리고 아들 지환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 담긴 의미를 깨달은 며느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지환이는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와 제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떠 있는 6글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텅 빈 눈으로 자기가 아들이라고 믿어왔던 두 아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짐승이 내는 것 같은 낮고 찢어지는 신음소리를 흘렸습니다. 흐윽, 으윽. 그리고 마침내 아들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텅 비었던 눈에 모든 것을 깨달은 자의 처절한 고통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이제 알았느냐, 이 어리석은 내 아들아. 그 눈빛 하나에 저는 모든 말을 담았습니다. 화려했던 잔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동서가 제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형님, 우리가 저런 여우 같은 년의 말에 속아서 형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군요. 아이고, 형님. 제 아들을 부추겼던 시동생은 지환이의 등을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지환아, 너는 여태 저런 것도 모르고 이 집안을 아주 풍비박산을 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잔치상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었고 친척들은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아들 지환이는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아들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제 손길에 아들은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바닥에 쓰러져 있는 며느리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나가. 며느리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듯 아들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아들은 싸늘하게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며느리의 얼굴 위로 던졌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이 서류에 도장 찍고 내 집에서 당장 꺼져. 내 짐은 내가 알아서 태워버릴 테니 찾을 생각도 마라. 그리고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거실 구석에서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첫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를 향한 아들의 모든 미련은 끊어졌습니다.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던 시동생이 며느리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이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년, 당장 우리 집안에서 나가. 며느리는 끌려나가면서도 제게 악을 썼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해서 행복하세요? 결국 다 망했어요. 우리 다. 아니, 나는 망하지 않았다. 너 혼자 망했을 뿐. 저는 그 말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길고 길었던 악연이 끝났습니다. 며느리가 쫓겨나자 집안을 짓누르던 긴장이 거짓말처럼 끊어졌습니다. 아들 지환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속아왔던 세월에 대한 분노, 제 자신에 대한 원망, 그리고 산산조각난 미래에 대한 절망이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친척들은 제게 다가와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했다며 제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민철이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고모 차승현은 회사에서 징계 해고됐고 그쪽 부인한테도 전부 알렸습니다. 간통죄는 없어져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피하지 못할 겁니다.
악인의 말로는 법과 세상이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었죠. 저는 울고 있는 첫째를 품에 안고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둘째와 셋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을지언정 내 아들이 마음으로 키운 자식들입니다. 그 죄의 대가는 어른들이 짊어질 몫이지 아이들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밤늦도록 이어진 아들의 오열이 잦아들 무렵 저는 아들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어머니.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내 아들아. 그날 밤 저희 모자는 아주 오랜만에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길고 어두운 밤을 함께 지새웠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아주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끝까지 발악했지만 제가 찾아낸 비밀 통장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빈손으로 쫓겨났다는 소문만 들려왔습니다. 아들 지환이는 웃음을 잃었지만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며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이들 문제였습니다. 오랜 고민과 대화 끝에 둘째와 셋째는 외가에서 맡아 키우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가슴 찢어지는 결정이었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모두의 상처가 아물기 위해 내린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첫째를 데리고 동생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들 또한 자신들의 방식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어느 맑은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홀로 조용한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찻잔을 감싸쥐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거짓으로 가득 찼던 가족 사진 대신 아들과 첫째 손주 그리고 제가 함께 웃으며 찍은 작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모든 것을 처음 보았던 그날처럼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햇살은 제게 더 이상 고통의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저는 어쩌면 모든 것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소중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아들의 남은 인생과 제 자신의 온전한 평온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그저 아들의 어미도 아닌 박명숙이라는 제 이름 석 자로 살아가려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구독해주시면 앞으로 들려드릴 새로운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